민주주의 박물관. 인도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야당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로덴백 델리 지국장인인데 75세라는 나이에 사람에게는 꽤 노인축에 드는 나이로 들리겠지만 한나라의 나이로는 10대에 지나지 않는다. 22년 8월 15일 75년을 맞는 인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지만 민주주의를 놓고 보면 아직 훗날일 뿐이다. 교일이 잡혔다기보다는 에너지가 넘치고 세련됨과 미숙함, 수줍음, 대담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14억 인구는 성령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뛰어들 때 나타나는 두려움과 조급함이 뒤섞인 불안감을 안고 2022년을 향해서 힘겹게 나아가고 있다. 인도인들이 불안감을 갖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지난 몇 년간 힘든 시기였다. 단지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봄에 태풍처럼 온 나라를 휩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다. 인도에서 300, 400만 명의 변이 바이러스에 목숨을 잃었고 이는 엄청난 수치다. 부실한 기록 관리,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망 원인 규정, 위기를 과소평가하는 정치인들 탓에 실제 사망자 수는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인의 정서적인 외상은 가난한 재정 형편 탓에 부유한 나라가 겪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참혹했다. 봉쇄 조치로 대규모 회사들이 폐쇄되었고 많은 소규모 회사들이 파산했다. 그 결과 경제는 2019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5년 안에 GDP를 2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서 두 번째 임기를 맞았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는 수백만 명을 다시 빈곤으로 내몰았고 투자를 위축시켰으며 아시아에서 이미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노동 참여율을 더 떨어뜨렸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인도 경제는 규모가 크고 다각적이며 회복력이 있다. 이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있으므로 2022년에는 강력한 장기 성장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도인들은 GDP와 코로나19 걱정보다는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인도 정치인들을 쉼없이 춤추게 하는 지방선거, 주의 선거, 전국선거의 끊임없는 선언 속에서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 인민당은 쉽게 이기는 법을 터득했다. 국민의 14%를 차지하는 소수 일람 교도에 대해 다수인 힌두 교도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다. 첫 임기 동안의 모디 총리는 종파적인 의지를 밀어붙이는 일은 명백히 피했다. 하지만 그의 다수당이 힘을 얻자 힌두 민족주의 신동자들을 요직으로 밀어넣으려고 조용히 시작한 움직임은 다원적인 국가를 획일적인 힌두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대담하고 공공연한 활동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뻔뻔하게 국가 권력을 휘두르며 세무사찰 허위 소송, 도청 등으로 비판가들을 위협한 탓에 소수민족 농민 같은 이익 집단뿐 아니라 많은 지지자들도 멀어졌다. 하지만 이 일로 야기된 갈등과 저항은 여러 조사에서 모디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말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인구가 가장 많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2월 선거를 치른다. 지난 5년 동안에 주민 2억 2천만 명은 모디 총리가 뽑은 맹렬한 힌두 성직자 요기 아디티아나트의 통치 아래 있었다. 빈곤과 종파 간 폭력에 시달려온 이 지역은 코로나19가 불러온 타격도 심각했다. 만일 소규모 야당들이 연합해서 아디티아나트 주 총리를 축출할 수 있다면 2023년에 열리는 다음 총선에서 모디 총리에게도 비슷한 패배를 예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인도의 많은 주에서 지역 야당들이 권력을 쥐고 있긴 하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은 모디 총리와 싸우기 위해서 강범위한 연대를 구성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당 자체가 쉽게 내분에 휘말리며 표류하고 있다. 2022년에도 국민회의당이 결속하지 못한다면 모디 총리의 3선을 막기에는 너무나 늦을 수 있다. 그러면 모디 총리의 힌두국가 프로젝트가 힘을 얻고 사법부와 언론처럼 독립적인 기관들은 완전히 전복될 것이다. 2022년 운명을 가르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라도 하듯 모디 총리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완료 시한을 8월 15일로 정했다. 인도의 수도이자 영국이 설계한 행정중심지 델리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이 계획 때문에 있던 곳에서 쫓겨난 행정구처들을 현재 총리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상징적인 원형 건물에 있던 545석의 의성은 의원을 888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볼품없는 새로운 삼각형 건물로 옮겼다. 옛 의회 건물은 민주주의의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상징성은 지우기 힘들 것이다. 낯익은 참혹한 이야기. 탈리반은 통치가 싸움보다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갈 것이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새롭지만 안타깝게도 익숙하고 또 오래 지속될 혼란 국면으로 접어든 나라에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할 것이다. 미군과 나토 군의 철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온 정부를 충격적으로 붕괴시켰고 탈리반의 복귀와 이슬람 토흑의 재건을 불러왔다. 탈리반은 승리를 앞두고 자신들이 1990년대에 실패했던 탄압적인 정권에서 교훈을 얻었으며 더 이상 그때와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초기에 그들의 보여준 행동들은 그런 주장과는 달랐다. 탈리반 창단 멤버들이 지휘권을 장악했다. 여성들이 다시 직장에 나오지 못하게 했고 교육받을 기회마저도 빼앗았다. 근성지하 구도 부활시켰다. 그들은 무력으로 질서를 채우려 하고 있다. 탈리반의 승리로 매달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던 전쟁은 끝났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위협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탈리반이 나라를 장악하기 훨씬 전부터 가뭄, 코로나19 팬데믹, 전쟁이 합쳐진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불거지고 있었다. 새 이슬람 토금은 돈이 없고 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계획조차도 없다. 종전 정부는 해외 원조로 예산의 4분의 3을 충당했지만 지금 모든 지원이 중단이 됐다. 유엔은 어린이 100만 명이 기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주의적인 제안과 시대착오적인 사상을 고수하는 탈리반을 마주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개입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이다. 둘 다 위험에 따르는 선택이다.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면 그 나라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난민이 거대한 물결을 이룰 것이며 탈리반을 온건한 쪽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탈리반은 통치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 개입이든지 걸고 넘어질 것이다. 국제사회는 또 다른 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알케다와 같은 국제 테러 단체들의 복귀 징후를 주시하는 것이다. 첩보활동 결과들은 국제 테러장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본거지로 삼는 것을 막겠다는 탈리반의 확언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강대국에 맞선 탈리반의 승리는 전 세계 지하디스트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탈리반은 통치 초기에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다. 그들의 새 정부는 정복자의 정부이며 장기적인 평화에 어울리지 않는다. 종전 정치 집단은 탈리반의 주류를 이루는 파슈툰족을 제외한 다른 종족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런 정권에 맞서서 저항이 뿌리내리고 자라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탈리반은 바뀌지 않았을 테지만은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1990년대의 아프가니스탄과 전혀 다르다. 시민사회에 어쩌면 군사적인 저항마저 통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탈리반 내부의 균열이 노출될지도 모른다. 카불 함락 후에도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비교적인 포용적인 정부를 원하는 온건파와 그에 맞서는 강경파 사이의 내분이 보도되었었다.
2021년 8월 미군의 마지막 수송기가 카불 공항을 이륙해서 지풍선 너머로 사라지자 워싱턴에서 많은 이들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는 격동과 고난의 새로운 장이 막 열렸을지도 모른다. 뭉쳐야 산다. 필리핀 야당은 힘을 합쳐서 독재주의를 물리쳐야 한다. 이런상 2020년 필리핀의 두테르테 시대는 끝나는 해다. 필리핀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다. 필리핀 정치 가문 출신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보통 사람의 옹호자를 자처하고 거침없는 막말로 주목하며 대선에 출마했다. 기반시설에 돈을 쓰고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수도 마닐라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개헌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떤 강대국에도 굽실거리지 않겠다는 외교 정책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마약 범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내가 여러분의 마지막 카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낮추고 내 손에 더러움을 묻히겠다고 다짐했다. 더테르트는 더티헬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적어도 이 약속은 지켰다. 하지만 그가 다바오시 시장으로 있던 20여 년 동안에 이미 실전 테스트를 마친 마약과의 전쟁에서 2만 명이 넘는 필리핀 사람들이 살인 청부업자 손에 때로는 비번인 경찰관 총에 맞아 죽었다. 다수 회장들이 그저 풋내기 마약상 또는 어린아이들이었고 무고한 사람도 많았다. 헌법 개정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테르테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굽실거린 일도 있었다. 이 일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양 영주권 주장은 힘을 잃었고 그들이 바라던 중국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리핀 정부는 팬데믹에 부실하게 대처했고 가혹한 봉쇄를 조치를 취했으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했다. 더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범죄와 전쟁을 벌이고 정적들을 괴롭히고 사법부를 농락하면서 자신이 부활시키려 애썼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독재 정권 이후에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 더테르테가 취임하고 나면은 그와 최측근 인사들은 기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테르테 왕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다바오 시장이자 더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 더테르테는 오늘 있을 대선에서 여당의 완벽한 해법을 보였다. 그는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잠재적인 후보였다. 하지만 사라 두테르테는 어머니와 가깝고 부모의 이혼을 아버지 탓으로 여겼기에 아버지와 관계가 서먹하다. 게다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신복들을 혐오하기에 그들과 손잡는 것도 꺼린다. 절박해진 여당은 두테르테 대통령을 설득해서 부통령 후보로 나서도록 했지만 이는 헌법적으로 모호한 행보였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비난이 일자 그는 출마를 철회했다. 하며 필리핀 정치에서 자유당을 지지하는 자칭 엘리트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층의 대표적인 인물은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오랫동안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무시당해왔다. 여성과 짓밟힌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 로브레도 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성모상의 옷 색깔을 본따 선거 캠페인에서 분홍색을 채택했다. 그녀는 분홍 물결을 일으켜서 두테르테 대통령과 국가의 유대를 깨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로브레도는 공격적인 정치 감각이 부족하다. 그런 정치 감각을 지닌 자유당 후보로는 46세의 마닐라 시장 이스코 모레노가 있다. 대권 주자로는 이례적으로 기득권층이 아닌 빈민가 출신이다. 동남아 논평가인 카림 라슬란의 말처럼 냉정하고 날카로운 인물인 모레노 시장은 대통령의 팬데믹 대체 능력과 신복들의 탐욕을 비난했다. 로브레도 부통령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여겼기에 배신감을 느끼며 그녀를 맹렬히 비난하기도 했다. 그 뒤에 언론계의 자유당 캠프 측근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을 내세워서 모레노 시장의 뉴스를 가려버렸다.
친민주주의 진영에서 경쟁하는 다른 후보들로는 복싱 영웅이자 두테르테 대통령의 동지인 매니 파키아오와 냉혹하기로 소문난 판필로 핑 락산 상원 의원이 있다. 분열이 나면 독재주의 진영 후보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다. 사라 두테르테는 자신이 직접 뛰기보다는 이전 독재자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봉봉 마르코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정한 버전이다. 필리핀 젊은이들이 대개 마르코스 시대의 탄압을 알지 못하는 게 그에게 득이 되었다. 2022년 초 자유당 캠프가 강력한 후보, 특히 모레노를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면 봉봉 마르코스는 필리핀을 과거로 되돌릴 것이다. 그렇다는 거죠. 미얀마 영혼들을 위한 투쟁이라. 쿠데타가 미얀마를 폭력으로 몰아넣었다. 정부군도 저항군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싱가포르 통신원인데, 평행세계라는 게 있다면 아웅산 수치 여사는 그곳에서 미얀마의 국가 공원으로서 이미 2번째 임기에 접어들었고,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감독하고 국가를 괴롭히는 많은 폭동을 잠재우느라 바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21년 2월 정권을 잡은 군부가 날조한 범죄 때문에 22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보낼 것이다. 쿠데타 주역인 민 아웅 홀라잉 최고사령관은 자신의 의사로 결정된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에 나설 것이다. 그의 선거 유세 여정은 짧은 것이다. 공격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가 수도로 가정한 거대한 벙커인 네피도에서 멀리 벗어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쿠데타로 촉발된 혼란이 계속 미얀마 전역을 지배할 것이다. 성난 시위대에서 게릴라로 변신한 시민들은 폭탄을 설치하고 군인과 군부 관리들을 살해할 것이다. 오랫동안 독립전쟁을 고려하면서 더욱 대담해진 소수 민족 민병대는 군대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그 일부는 쿠데타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수백 명의 민병대와 함께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지휘할 것이다. 나라 전체가 내전에 휩싸일 수가 있다. 미얀마의 투사. 훌라잉 최고 사령관은 경제 육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의 연설을 작성자들은 경제 데이터에서 쓸만한 자료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른바 과도 정부의 내각은 자격을 갖춘 기술 관료가 아니라 군화시는 남성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얀마의 목재, 옥, 희귀금속을 팔아서 받아오는 정부 금고를 다시 채우려 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호주머니도 채울 것이다. 군부는 군 소유 기업들이 일감을 나눠줄 것이며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26년까지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차트는 달러 대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며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많은 미얀마인들이 더 가난해지고 더 굶주릴 것이다. 미얀마는 민족통합정부에서 희망을 찾을 것이다. 수치 여수의 민족주의연맹 의원들과 대부분 쫓겨나고 처방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민족통합정부는 민주주의 통치를 회복하고 군대를 굴복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이 망명정부는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유럽연합의회와 프랑스 상원에서 미얀마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고 있다. 이 그림자 정부는 쿠데타 이후에 물러난 공무원 수백 명의 도움에 힘입어 평양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셈이다. 쿠데타 이후에 집을 잃고 떠도는 미얀마인 20만 명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전하려 애쓰고 있다. 투표 용지에서 이들을 찾아볼 수 없더라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나이 들어가는 나라, 새로운 성인을 만든다. 여기까지 하지.